치열했지만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치열했고, 무엇 때문에 일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스펜스는 왜 화가 났을까요? 시몬스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토트넘의 중앙 수적 우위 빌드업에 대항하여 마레스카 감독은 좌측면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미드필더를 마크하고 페드루를 골키퍼 정면에, 네투를 반더벤에 붙이면서 중앙과 우측면을 통한 패스길을 차단하고 상대에게 좌측면 빌드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귀스토를 후방에 배치하여 스펜스를 내버려 두고 후방 수적 우위를 형성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선수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수적 우위로 상대에게 유리한 중앙과 강력한 우측 날개만 막으면 상대에게 남은 옵션은 롱패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프랭크 감독이 비카리오의 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스펜스를 이용한 좌측면 빌드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시도하더라도 스펜스의 빌드업 능력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우측 날개는 토트넘 빌드업의 핵심인데요. 첼시는 지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 선수들의 활동량으로 이를 커버하려 했습니다. 페드로의 측면 유도를 시작으로 쿠쿠렐라, 카이세도, 엔조, 가르나초가 상대 마크맨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시도해 측면 공간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롱패스를 유도하며 최후방에는 수적 우위를 통해 공중볼 경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마레스카의 예상대로 토트넘은 프리맨인 스펜스를 활용하기보다는 우직하게 우측면 빌드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쿠두스가 좁은 공간에서 버텨내고 경합 과정에서 중앙에 위치한 시몬스에게 공이 전달되면서 반대 전환의 리스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또한 골키퍼를 막다가 단소를 막으러 가야 하는 페드로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페드로의 압박 방향을 바꿔서 상대의 좌측면으로 빌드업을 유도하려 했지만 토트넘은 미드필더를 통해 다시 우측면 빌드업을 시도하거나 시몬스를 이용하면서 중앙을 통해 좌측면에서도 전진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의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막기 위해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던 포파나와 귀스토를 올렸지만 토트넘이 후방 1대1 상황을 이용하자 다시 원래의 압박 체계로 돌아가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압박으로 큰 보상을 얻을 뻔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이 두 가지 압박 방식을 페드로의 압박 방향에 맞게 번갈아 사용했지만 후반전에는 중앙을 틀어막는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시몬스가 중앙으로 이동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오른쪽 빌드업만 고집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프리맨인 스펜스는 이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토트넘도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후방의 안정감을 최대한 높이고 싶었습니다. 먼저 상대 미드필더를 단단히 마크하고 무한이가 최전방에서 상대의 두 센터백을 홀로 감당하며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상대를 우측면으로 유도하고 쿠두스를 이용한 압박 트랩을 시도했습니다. 골킥 상황에서는 상대가 좌측면으로 빌드업할 것을 대비해서 스펜스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기본 압박 대형으로 후방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만 상대가 좌측면으로 나오려 하면 빠르게 1대1 맨마킹 압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첼시는 상대가 후방 수적 우위를 포기할 때 골키퍼의 롱패스를 시도하거나 엔조의 측면으로 빠지는 사선 움직임을 이용하여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의 공간을 만들고 페드루를 이용한 빌드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수비 대형을 확실히 정비할 수 있는 골킥 상황에서 토트넘은 엔조의 빌드업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후방 수적 우위를 포기하고 상대의 좌측면 빌드업을 유도하는 맨마킹 압박을 시도하게 됩니다. 양팀 모두 수비 지역에서부터 상대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롱패스로 인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경합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경기는 치열해졌습니다. 빌드업 전쟁은 중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펜스의 오버래핑으로 형성된 3-2-5 대형을 바탕으로 중앙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에게 패스를 집어넣으며 빌드업을 시도했는데요. 첼시는 좌측면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밀어내기 압박으로 상대에게 중앙을 통한 빌드업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수비 대형을 유지하며 특정 압박 트리거가 발동됐을 때 특정 선수가 압박 선봉장 역할을 맡으며 압박을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에게 1대1로 정면의 패스길을 막으면서 달려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선수 사이로 패스길이 생성되지만 첼시 미드필더 선수들이 상대 미드필더들을 매우 타이트하게 붙어서 압박을 시도하고 최전방 공격수와 윙어가 중앙을 통한 패스길을 차단하면서 압박하자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중앙을 향한 리스크 있는 패스를 시도하기 어려웠고 상대의 의도대로 측면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우측면 뒷공간 롱패스가 주로 시도되었지만 포로의 패스 정확도의 아쉬움과 미리 상대의 롱패스를 대비한 찰로바의 빠른 위치 선정으로 토트넘의 빌드업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과정에서도 스펜스를 패싱했다는 점입니다. 앞선 수비 지역 압박과 비슷하게 귀스토를 수비 라인에 그대로 두고 포파나를 후방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이용하면서 압박과 동시에 후방 안정감을 또 한 번 챙긴 것입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스펜스를 어떤 식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우측면과 중앙을 통한 빌드업에 실패한 것인데요. 이러한 첼시의 압박은 결국 상대의 강점인 우측면 공격을 무산시켜 페널티 박스를 공략할 기회를 최소화시켰고 토트넘은 최악의 공격 지표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첼시는 상대의 빌드업을 유도한 우측면에서 패스를 끊어내고 역습까지 시도하여 압박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성공합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려 했을까요? 신속한 압박을 시도한 첼시와는 달리 토트넘은 수비 대응을 먼저 정비하며 수비 안정성을 갖춘 후 무한히를 압박 선봉장으로 측면 트랩을 활용하여 압박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 틈에 첼시는 제임스의 수비 라인 편입과 귀스토의 언더래핑으로 형성한 4-1-5 대응을 기반으로 빠른 반대 전환을 안정적으로 시도하면서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1-5 대형은 후방의 수적 우위를 강화하고 넓이를 확보하여 볼 순환을 통해 안정적인 반대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공을 빼앗겼을 경우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중앙 수적 우위를 잃어버리면서 중앙을 통한 패스 옵션이 줄어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첼시는 본격적으로 공격 지역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중앙을 틀어막자 빠른 반대 전환을 통해 우측면에서는 네트를 통해 상대를 주저앉히고 좌측면에서는 엔조의 사선 움직임 빌드업 가담으로 상대 마크맨을 끌어당긴 후 넓어진 중앙 공간에서 페드루를 이용해 빌드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특히 반대 전환으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에게 상대 마크맨들이 달라붙어서 중앙에 공간이 생기면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여지없이 해당 공간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의 측면 전개에 맞서 풀백과 윙어가 더블팀으로 상대 윙어를 수비하고 센터백과 풀백의 갭은 근처 미드필더가
미드필더가 비워둔 공간을 센터포워드가 점유해주면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좌측면에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엔조도 팔리냐가 타이트하게 압박해주면서 중앙으로의 패스기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중앙을 통한 빌드업도 단소 또는 반더벤의 압박으로 페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대부분의 상대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작 상대의 박스 진입을 허용한 것은 그 이후 상대의 역압박에 의한 역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공격은 대부분 첼시의 역습에서 발생했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압박으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시도한 역습, 빌드업 도중 공소유권이 넘어가자마자 시도한 압박을 통한 역습, 상대의 롱스로인 전략에 공격적인 선수 배치로 준비한 역습, 세트피스 이후 빠르게 골키퍼가 공을 전개하면서 시도한 역습. 이러한 역습들이 첼시의 부족한 공격력을 채웠습니다. 결국 선제골도 역습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상대의 빌드 패스를 끊고 역습을 시도하여 전진하고 공격 지역에서 공격이 막혔음에도 역압박을 통해 선제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부족한 공격력을 어디서 채웠을까요? 바로 이 차이가 이번 경기를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수가 뒤바뀌는 전환 상황을 첼시가 지배한 것입니다. 선제골 이후 토트넘도 밀어내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측면으로 몰아서 압박하는 첼시의 밀어내기 압박에 비해 너무 정직한 압박이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상대가 압박을 버티면서 중앙을 통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스펜스는 수비만 하러 온 곳입니다. 수비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반대 전환으로 공이 오면 측면 드리블을 통해 크로스하는 정도이지요. 답답한 빌드업과 공격력을 좌측면에서 쓸쓸히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쪽에서는 시도를 하지 않지? 참담한 팀의 경기 내용과 자신의 상황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프랭크 감독이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첼시가 낸 문제를 결국 풀지 못한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끝까지 우측면 빌드업을 고집하면서 경기를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좌측면 빈틈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패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로 또 다른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요. 프랭크 감독은 계속 좌측면을 버려둘 수 있을까요?